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아마 오늘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장의 낙폭이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컸다라는 점은 다소 좀 뼈아픈 대목인 것 같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겠죠. 이 세 분의 주자들과 함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충격이 왜 이렇게 컸는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 4.8% 뭐 무시무시한 숫자인 건 알겠는데 왜 유독 우리만 이렇게 컸을까요, 평론가님? 우리 좀 쉬었었고요. 네. 우리 직전에 전날이었었죠. 홍콩 증시가 일단 우리만큼 무너졌었습니다. 아마도 국채 금리의 그 쇼크, 충격, 공포가 그만큼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결과적으로 앞으로도 미국채 금리,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의 향방에 따라서 주식시장, 나아가 뭐 채권 시장, 기타 자산 시장이 함께 연동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빠진 게 얼마만인지 제가 한번 봤더니 작년 9월 이후로 처음이더라고요. 오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계속 뭐 하락 부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전에 우리 시장에서 좀 리스크 요인이 되었던 미국의 국채 금리 부분이 우리 쉴 때도 계속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 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도도 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났었고, 우리 시장을 좀 이끌었던 섹터라고 한다면은 예전에 2차 전지 아니면은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런 이제 기술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전부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네. 우리 시장 안에서도 이전 주도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했고, 이러한 부분이 시장의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식의 하락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9월 뭐 수출 보니까 회복세라고 그런 얘기도 있던데 외국인들은 별로 이런 상황을 긍정적으로 안 보는지 오늘 굉장히 많이 빠져나온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선 추석 연휴 기간이 굉장히 좀 길었는데, 네. 근데 긴 기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4분기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었으니까 지금 4분기에 대한 어떤 뭐 말씀 다 아시겠지만 뭐 국채금리 상승이나 뭐 미국의 정치적 이슈도 있겠지만은 4분기가 됐을 때에 뭐 이렇게 불안한 부분이 좀 한꺼번에 대량 매도로 쏟아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양도세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뭔가 약간 좀 선행됐던 그 물량이 좀 선행적으로 많이 좀 출회됐던 모습이 좀 나타내주고 있고. 대주주 양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 어떤 매크로 쪽은 지금 계속 불안해서 어떤 이 반등 구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는 느낌만 좀 강하지 어떤 그 추세를 바꿀 만한 어떤 모멘텀은 정말 좀 부족한 건 사실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 전에 우려됐었던 뭐 성장주 중심의 좀 그 상승세가 뭐 지금은 그런 이제 모멘텀도 찾기가 네. 지금 미국 쪽에서의 그 어떤 정치적인 그런 성향이나 이런 걸 본다고 하더라도 나오기가 좀 쉬운 장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 당시 때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그래도 전문가분들이 조만간 회복할 거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정확하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이렇게 자신들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코로나 위기 때는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정부들이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네. 뭐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라든지 경제가 위축된 분들을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서 개인들한테 뿌렸고, 우리 정부에서도 좀 많은 돈을 뿌렸잖아요. 이 유동성이 이제 그러면 시장에서 커진다라는 얘기고, 네. 일반적으로 시장이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죠. 실적이 좋든가 유동성이 많이 풀리든가. 그 시절에는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시장이 바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면,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계속 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유동성 풀리는 부분도 일단은 없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가계부채라든지 하는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내관들이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대부분의 많으신 이제 경제 전문가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주식 전문가분들이 지금은 바닥이다 이렇게 섣불리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좀 듭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국채 금리를 저는 핵심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국채 금리가 폭등했나 그 이유를 찾아보고 그 이유가 해소되거나 해결될 때 국채 금리가 안정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수대라든가 뭐 시기라든가 기간보다도 저는 이 이슈 분석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뭐 국채 금리가 급등 단기간에 폭등했는가? 첫 번째는 역시 긴축입니다. 동결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뭐 연준이 하이어 포 롱거 한 번 더 올릴 수 있어. 그리고 안 내릴 거야. 한 번 정도 내릴 거야라는. 그러니까 이런 공포가
이제 올라가면서 큰 틀에서는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이슈가 역시 긴축에 대한 공포겠고요. 예. 두 번째가 좀 단기적인 것이긴 한데 셧다운 이슈와 미국의 정치 불안입니다. 이게 셧다운이 임시 예산안 통과해서 어느 정도 해결된 줄 알았는데 네. 오늘 새벽이었죠. 거의 미국 역사상 230년 만에 최초로 미 하원 의장 공화당입니다. 메카시 의원을 해임했거든요. 예. 이게 참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임시 예산 통과한 것도 45일짜리인데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원 의장 공화당 의장이 날아갔으면 강성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절대 예산안 통과는 없다. 예, 그러면 45일 지나면 또 셧다운 나오고 미국 신용등급 강급 이런 게 불거진 게 두 번째 이슈고요. 세 번째 이슈는 수급인데 오늘 새벽에 여러분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일본은 지금 달러당 150엔을 지키겠다는 아주 신념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게 150엔을 터치하자마자 폭탄 던지기를 한 것 같아요. 확인은 안 해주지만 그 순간에 미 국채를 던지면서 150엔이었던 엔화가 거의 147엔까지 떨어지고 그 순간에 금리가 막 4.75, 4.76까지 막 튀어 올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급적인 차원에서 지금 일본이 국채를 팔고 있다. 근데 일본만 파느냐? 봤더니 위안화도 달러당 7.33위안. 더 가면 중국 죽거든요. 중국도 팔면서 지금 위안화 방어하고 있고요. 유럽으로 가면 우리는 이 뉴스가 잘 안 나왔지만 유럽 쪽에서는 계속 나오는 뉴스가 스웨덴의 크로나라는 통화잖아요. 네. 여기를 또 환투기 세력들이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스웨덴 중앙은행도 갖고 있는 국채 팔면서 지금 그 크론의 자국 통화 방어를 하고 있어요. 미국채 팔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나라들이 다 수급적으로 미 국채를 팔고 있고 여기에 미국 정부는 돈이 없어가지고 국채를 발행을 하니까 수급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금리 폭등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짧게 이제 해법을 말씀드리면은 이 세 가지가 반대로 해결이 돼야죠. 예. 첫 번째 긴축 이슈가 잠잠해져야 됩니다. 즉 한 번 더 올리면 진짜 FOMC가 못 버텨요. 그러니까 동결이라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동결되는 줄 알려면 11월 1일까지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 전에 동결에 대한 강한 확신이 들 때 금리는 떨어지겠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예. 두 번째, 셧다운과 정계 불안에 대한 이 이슈도 어떻게든 타협적인 모습을 보이면 네. 국채 금리가 떨어지겠죠. 그럼 다시 주식 사는 거고. 네. 세 번째가 이게 큰 문제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달러가 더 강해지면은 안 됩니다. 더 강해지면 일본은 또 국채 팔겠죠. 중국은 또 국채 팔겠죠. 스웨덴도 국채 팔죠. 그러니까 오히려 대국적으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느냐. 이렇게만 된다면 금리도 같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지수를 보거나 기술적 분석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 뭐 정말 오래간만이기는 한데 매크로 재료 분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장을 한 달 정도는 겪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명료하게 설명을 잘하세요? 이게 대본에 없는 질문들인데 잘하시네. 예. 제가 보더라도 이제 네. 최근 국채 매도나 이런 게 펀더멘탈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이고 이 금리 같은 경우도 미국도 이제 급격하게 좀 올렸으니까 어느 정도 좀 진정되면서 또 떨어질 시기가 올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의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전세 금융 시장이 뭐 그 건전하진 않잖아요. 네. 건전하진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는 것 자체가 좀 힘든 거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네. 좀 약간 뭐 어떤 공식화하면서 뭐 하기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오늘 거의 오른 섹터가 거의 없던데요, 차장님. 네. 지금 한 2,500개 종목에 한 200개 정도 올랐나요? 그 와중에 오른 코스피 종목들 한 상위 5개 정도 제가 보니까 뭐 대유, 에이텍, 한창 여긴 뭐 둘 다 시총 3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고 태영건설, 현대퓨처넷, 한올바이오파마, 이수페타시스, 유한양행 이 정도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이 중에 혹시 뭐 유의미하게 보실 만한 데가 있을까요? 유의미한 거는 이제 뭐 한우바이오파마나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뭐 좀 재료 이슈가 나왔지만은 그게 지금 실제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 그냥 파트너사, 해외 파트너사에 대한 그 해외 파트너사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었지만 네. 근데 중요한 게 한우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는 그나마 이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많이 낮은 게 이 한올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이기 때문에 이 지금 그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계 방어주 쪽에서 자금이 몰리더라도 그거에 대한 몰리는 종목들도 한정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종목 안에 선택하려면 한올바이오파마나 유한양행처럼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고 이 경계 방어주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경기와 상관없이 뭐 이
주가가 뭐 잘 간다 이게 아니라 어떤 경기에 상관없이 그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실제 그동안 잘 나왔던 그 종목들이 바로 경기 방어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게 대표적으로 이 유한양이 한올바이오 파마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태영건설은 이 좀 그 뭐 이 수주 좀 이슈도 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태영건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건설 업종의 전체적으로 대표적인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PF 부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좀 많았었지만, 네.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태영건설도 이 매출에서 이제 건설 부분 쪽이 거의 90% 이상이 되거든요. 뭐 근데 지금은 뭐 고금리나 여러 가지 뭐 마진 부분 쪽에서는 잘 안 나올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나오는 그 기업이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중형 건설사 중에 태영건설이기 때문에 네. 주가 많이 빠졌어요. 네. 상반기 실적도 좋고 수주도 잘 나온 상태에서 주가 과도하게 좀 빠졌는데, 네. 뭐 그래서 약간 저가 매수 관점에서 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악재 부분도 많이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태영건설도 오늘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국채금리 오르기 시작할 무렵부터 저희 경주마에서는 시장의 리스크 대비하자는 말씀 계속 드려왔고요. 이미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일정 부분 현금화를 진행해 두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뭐 전액 현금으로 주식에 물려 계신, 그러니까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현금 비중 늘려두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지금 상황에서 좀 대응하는 방법이 좀 다르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대표님 뭐 조언 좀 해주세요. 대응 방법이 다르겠죠. 네. 일단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시장은 다음 주 정도 되면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지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실 때 지금 시장이 매크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장 전체적인 상승폭 대비해서 일단 피보나치 수요를 대어 봤을 때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 두 시장 역시 61.8% 지금 언저리까지 지금 다 밀려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반등은 한번 나와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제가 시장을 이렇게 바라볼 때 미국 시장을 바라보면 정말 좀 많이 답답합니다. 이게 어느 쪽으로 금리를 올리기도 애매하고 금리를 내리기도 애매하고, 뭐 지금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도 지금 IRA가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애매하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조금 애매한 그런 국면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우리가 모멘텀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나마 요즘 부동산 때문에 좀 많이 힘듭니다만은 산업 생산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은 국경절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그러한 부분인데, 다음 주 되면은 중국이 다시 돌아오니까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가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음 주에 일단은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그러면은 주식 현금이 뭐 100%이신 분들은 그때 그냥 매매를 하시면 될 거고, 주식이 100%이신 분들은 요분들이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시장 어차피 주도주가 나오면 가지고 있는 물량 중에 일부는 무조건 추려서 주도주로 갈아타는 그런 식의 전략 자체가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나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상반기 시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IRA 법안부터 시작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2차 전지,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 자체가 5%가 안 되니까 95%나 전기차가 늘어난다. 그럼 2차 전지 엄청 많이 필요하겠네. 그리고 친환경 관련된 부분도 태양광 풍력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부분이 거의 없었는데 이걸 갖다가 새로 만든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올 하반기에는 그 부분 자체가 불투명해진다는 얘기 자체는 기존의 주도주라고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하반기에는 시장이 가더라도 그 종목이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 100%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조금 민감하게 시장 방향성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진짜 시장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해 조금 꿈틀거리기 시작을 할 때 중국 위주의 종목들이 움직인다면 미국 위주의 종목에서 중국 위주의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러한 시기적인 어떤 변환 자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하락할 때는 차장님 확 다 같이 빠진 상태니까 포트폴리오에서 일부 뭐 조정을 해가지고 더 주도주 쪽으로 옮기고 이런 것도 괜찮은 거죠?
확실히. 네, 근데 지금 주도주가 없으니까 주도주가 없는 없네요.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거시 경제가 불확실성하니까 네. 그 하부가 이제 종목들이잖아요. 업종과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이 거시 경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지금 매수나 이런 부분을 하기가 이제 애매한 건 좀 사실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뭐 시장이 좀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이제 기업들도 그렇고 실적이 이제 주가에 수렴하는 그런 공식으로 연결이 될 텐데 지금 이제 그걸 얘기하기가 뭐 종목별 장세가 심화된다라고 하더라도 종목을 얘기하기는 좀 되게 애매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그냥 싼 주식들도 많은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게 매수를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한 상황인데, 근데 그나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기방어주 이 종목도 이제 뭐 배당주도 이제 또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업종과 종목들을 그러니까 주식 안에서 고른다고 한다면은 그게 좀 대안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네. 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앞으로 대응을 좀 해나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건 시장 일단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 가장 심각한 건 역시 국채금리입니다. 지금 10년물 금리가 16년 만에 4.8% 넘어섰는데 이게 이렇게 단기간에 확 오르는 지표가 아니잖아요. 네. 이게 끝모르고 계속 오르는 이유를 어디서 찾고 계신 거예요, 정확히? 앞서 저는 이제 제가 세 가지 요인 말씀을 해드렸었고요. 네. 추석 전만 해도 4.4 뭐 이 정도였었고 이제 넘어서는 안 될 선 그때 얘기했잖아요. 네. 국채금리 4.5, 달러 인덱스 105. 그거를 우리 쉬는 동안에 너무나도 쉽게 깨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8 거의 4.9까지 육박을 했었고요. 장중에는. 네.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105도 그냥 깨서 106, 107까지 갔다 지금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 두 지표가 앞으로의 향방을 가릴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국채금리에 대한 이유들 왜 이렇게 폭등했나는 이제 앞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좀 이게 보는 그 좀 의문점 네. 이게 제가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은 아니고요. 뭐 하나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낀 점은 만에 하나 이렇게 단기간에 국채금리가 4.8%, 뭐 4.9%를 향해 간다면 네. 아마 오늘 우리 원달러 환율은 거의 1,380원은 넘었었어야 됐고요. 오. 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108은 아마 가 있었어야 네. 이게 정상적인 흐름일 텐데 오히려 달러 인덱스는 106에서 못 갔었거든요. 예. 하고 우리도 올랐지만 1,360원에서 멈췄고 네. 그 이유를 좀 찾아보면 앞서 국채 금리를 올린 세 가지 이유 중에 세 번째 수급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일본이 최근에는 국채를 많이 팔면서 미국 국채 금리를 상승시켰는데 이게 어떤 이 반전이 있냐면 일본은 더 이상 엔화 약세를 150엔 이후로는 용인을 안 한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줬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 되려면 유로화 약세, 파운드화 약세, 엔화 약세 이런 이제 애들이 약세를 돼야 되는데 이 중에서 한 축인 일본의 엔화는 딱 선을 걷죠. 150엔 이상으로는 더 이상은 약해지지 않을 거야라고. 그러니까 일본이 오히려 버팀목이 돼주는 현상. 그러니까 달러가 더 치고 강해지려고 해도 일본이 이제 오히려 예. 발목을 잡는. 그러니까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달러 강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약간 좀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볼 지표는 또 명확합니다. 빨리 4.8간 국채금리가 4.5로 내려와야 되고 예. 106 넘었던 달러 인덱스가 105 밑으로 내려오는 게 그나마 물을 탈 수 있는 구간이고 그 전에는 건드려도 안 될 것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의외로 지금 상황이 그냥 달러 막 킹 달러 갓 달러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금리의 폭등 비해서 달러는 또 오히려 붙잡혀 있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 조금만 더 확인을 해보자. 이번 주까지라도 적어도 이번 주 금요일 날 밤에 나오게 될 미국의 9월 비농업 부분 고용시장 지표까지 한번 바라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예. 거기까지는 한번 버텨볼 만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150엔 돌파를 새벽에 했었죠. 터치를 했다가 떨어진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시장 개입이 BOJ의 개입이 좀 있었던 것 그런데 같아요. 이제 공식 그 확인을 안 해주고 있죠. 네. 예, 뭐 구두 개입 정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네. 순간에 그 장 그래프를 보면 무조건 시장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이게 여기서 좀 더 길게 좀 음모론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네. 그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잖아요.
그럼 달러도 초강세가 되면서 신흥국 몇몇이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신흥국 죽이고 다시 킹달러, 갓달러 그 사람 신흥국이 다시 와 국채 사주면서 네. 국채금리 떨어지고 역시 미국 국채가 최고야, 달러가 최고야 하고 이렇게 마무리됐었는데 지금 국면은요. 국채를 파는 나라들이 이게 그런 신흥국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중국, 일본, 뭐 스웨덴, 사우디 이미 국채가 넘쳐나는 나라들이 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과거 신흥국을 죽일 만큼 녹록하지가 않거든요. 네. 무한대로 팔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미 국채 금리가 뭐 4.8,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말한 것처럼 뭐 7%를 간다? 그럼 죽을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 아마 상업역 빌딩들 다 박살나고요. 미국 부동산 박살나고. 그러니까 미국이 과거처럼 금리 올리고 킹달러 만들고 요번 상황은 네.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국채를 파는 나라들이 너무나 짱짱하다. 이게 저는 약간 좀 다른 부분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달러 대비 엔화율이 150엔을 간다는 거는 그만큼 일본의 뭐 수입 물가를 더 높일 수 네. 있는 부분도 있고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를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존의 이 YCC 정책을 버리고 금리 인상, 긴축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금리는 인상을 못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의 기준금리라고 얘기를 하면 미국이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미만의 초단기 금리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금리가 없으니까 최우대 금리를 하고 있고 보통은 이제 기준금리라고 얘기하면 보통은 이제 단기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초단기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단기금리가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일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브에서 10년 금리 자체를 지금 약간 좀 이렇게 앞핀으로 고정을 하듯이 고정을 해놓는 그런 단계인데 금리를 올리면 그럼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일본이 이제 정부 부채가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럼 금리 올리면은 그 이자 부채 부담이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할 수는 없고 단지 이제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금리를 올리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해서 해외에 이제 엔화가 지금 마이너스 금리니까 그거 빌려서 이제 밖에 나가 있는 돈이 많은데 네. 일본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그 돈 자체가 전부 다 일본으로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 자체 규모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로 일단 긴축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무너지는 그런 부분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일단은 안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채 파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의 국채래요. 예. 그리고 그 부분은 사실 올해 초에도 미국이 한번 용인을 했었기 때문에 용인이 들어간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게 있겠죠. 야, 이거 금리 올라가는 그 너희들 그 엔화가 약세로 가는 부분은 무슨 문제가 될 건데 내년에 우리 금리 내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버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해법이 하나가 있어요. 미국이 할 수 있는 해법. 뭐가 있냐 하면 중립금리를 2%에서 3%로 올리는 거예요. 예, 지금 문제는 이거거든요. 미국의 중립금리가 지금 2%로 돼 있단 말이죠. 네. 2%로 돼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아 이게 지금 거의 다 왔는데 그런 얘기가 일단 나오면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리자. 그러면은 중립금리라고 생각하는 2% 선까지 지금 와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냥 중립금리를 뭐 2%대 후반이나 3%를 올려버리면 지금 금리 올릴 이유가 없거든요.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를 하면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갈 이유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고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갈 이유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엔화나 위엔화가 더 이상 약세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국채를 팔 이유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고 네. 국채를 팔 이유가 없어진다는 얘기 자체는 국채 수익률 자체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죠. 시장 안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글로벌화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2%가 적정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이라고 하는 뭐 거대한 공장 자체하고 지금 소비 시장하고 지금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2%는 아니다. 3%가 적절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단지 이 부분을 위해서는 페드에서 이걸 지금 원래 생각했던 부분을 이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아마 해법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에서 중립금리를 조금 올리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시장은 예상보다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머리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언급을 했더니 미국 정부의 셧다운 리스크 끝이 안 났습니다. 분명히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됐다라 그랬는데 다시 셧다운 위기가 다시 오고 있다.
말씀하신 맥락이잖아요. 앞서 설명해 주신. 그러니까 뭐 연휴 동안에 투자하시는 분들 계속 보시고 계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셧다운 그 45일짜리 임시 예산안 통과됐다고 하고 선물 튀어오르고 그날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예산안 내용을 보면 가장 핵심적이었던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것도 빼줬었고 반면에 바이든이 추진하려고 했었던 뭐 신재생 등등은 또 용인을 해줬고 그러니까 45일이지만 아 추석 연휴 끝나고는 괜찮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을 텐데 네. 이게 충격을 맞았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미국은 이제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그다음에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거든요. 네. 그런데 공화당의 의장 메카시 이게 이제 미국 서열 순위 3위입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어떤 안을 내더라도 하원에서 번번이 막으면 이게 안 돼요. 근데 이번에 45일짜리를 메카시 공화당 하원 의장 전 의장이죠. 이걸 통과를 시켜줬거든요. 네. 근데 그걸 왜 통과시켜줬냐고 하면서 이제 하원 의장을 날린 네. 거예요. 그럼 이제 45일이 지나면 11월 뭐 초순쯤 되면 네. 그럼 이제 또 뭔가 이 뭐 임시 예산안이 나오든 뭐 진짜 예산안이 나오든 나올 텐데 이번에는 그 총대를 맬 하원 의장이 없고 공화당을 뭐 의견을 집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건 눈에 불 보듯 뻔하게 이거는 그냥 또 완전히 경색입니다. 네.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되면 11월부터는 또 셧다운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셧다운이라는 재료는 완전히 호재가 아니라 이제 악재로 둔갑하게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 셧다운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를 봤더니 일단 미국이 경제 성장률이 셧다운을 하게 되면 크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2018년 당시에 5주 동안 셧다운을 했더니 뭐 직원 30만 명의 공무원이 해고가 되고 GDP를 0.3% 포인트나 낮추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 근데 이게 지금 미국의 긴축을 우려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장맘이라는 건데요. 그 재료를 어디로 쓰냐 하는 거고 오늘 새벽에는 그걸 가지고 야 미국 전국 불안, 불확실성, 채권금리 급등의 재료를 또 썼는데 앵커가 이야기한 대로 아 이렇게 되면 미국 경기 좀 나빠지겠네. 그러면 긴축 안 하게 되겠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게 했던 이유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가장 컸던 또 긴축 이슈를 이 두 번째 이슈가 상쇄를 시키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네. 그건 그야말로 사후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현재로서는 정석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뭐 금리를 오히려 올렸던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나 이제 사후적으로 셧다운이 됐어요, 진짜. 근데 주가가 막 오르고 금리가 막 떨어져요. 그럼 이제 그때는 앵커가 이야기한 대로 아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이제 뭐 금리 인상은 완전히 물 건너갔네 그렇게 해석했구나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러려면 11월 8일까지 또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예. 너무나 길죠 그런 아픔들이. 그래서 뭐 두 가지 해석이 분명히 있다는 거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미국 사람은 바보가 아닌데 셧다운 되는 걸 그냥 가만히 두고 볼까 이 사람들이? 네. 셧다운 된다면 GDP가 지금 떨어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은 내년에 이제 선거 있는 부분에서 공화당 무조건 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자금 자체를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IRA 관련돼서 쓰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전기차를 많이 늘리는 쪽에 이제 돈을 쓰겠다는 건데 전기차가 가면은 부품 자체가 많이 줄기 때문에 노동 고용자 수가 줄어들죠. 이 고용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차 노조에서는 이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거예요. 전기차를 키운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들이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것 자체는 노동자 수가 늘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자동차 노조에서 봤을 때는 자동차 전체 고용되는 노동자 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네.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요거 이전에 이제 미국의 작가들도 한번 파업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무슨 얘기냐 하면 IRA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을 해서 AI가 발전되기 시작을 하면 작가들은 갈 데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 인권은 어떻게 하냐, 우리의 노동은 어떻게 됐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노동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노조에서는 지금 그 미국의 IRA 관련돼서 2차 전지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갖다 호의적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이 굉장히 강하게 이쪽을 밀어붙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가 리스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어쨌거나 이런 리스크들이 뭐 불거지고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이러면은 유가는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유가는 이미 마이웨이를 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달러 강세 유가 하락, 예. 달러 약세 유가 상승 이제 이 논법은 지금부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석유의 종말의 시대입니다. 뭐 누가 봐도 2050년에는 안 쓴다. 물론 이게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차 안 만든다. 2025년부터 안 만든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되면 트럼프가 와서 다시 셰일 파고 또 원유의 시대다 하면 바뀔 수는 있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석유의 시대의 끝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난리가 나는 국채금리 급등하고 달러 강세 나오는 상황에서도 유가가 고작 배럴당 91달러에서 지금 뭐 89? 몇 프로 안 빠졌어요? 한 2% 빠졌나? 이 정도로 짱짱하게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게 딜레마로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런 상황이 되면 유가가 크게 빠지고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 물가가 잡히고요. 그래서 금리를 안 올리고요. 뭐 이런 우리가 선순환을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런 짱짱한 구간에서도 유가가 안 빠지면 물가는 무조건 또 오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의 국제 유가 상승은 굉장히 거슬리는데요.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연준은 이걸 피해갈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근원 PCE 물가라고 해서 계속해서 유가와 먹거리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건 차치하고 우리가 보는 건 근원 PCE다. 근원 PCE다를 보잖아요. 네. 근데 근원 PCE는 지금 꺾일 것 같아요. 특히 렌트 같은 것들이 예. 임대비가 진짜 많이 지금 떨어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뭐 보이진 않지만 특히 지금 모기지 금리가 지난달에 7.2%래요. 미국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모기지 금리 8% 나오거든요. 집 안 삽니다. 못 삽니다. 미국 사람들. 그럼 부동산 시장 경색되고 이런 자연스럽게 근원 PCE 물가는 잡힐 가능성이 높아서 정말로 유가가 오르더라도 계속 파월과 연준이 근원 PCE만 보고 금리를 판단한다면 저는 11월 달에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11월 1일이죠. 10월 말부터 이틀간 하게 되는데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게 11월 1일이 되면 우리 시각으로 더 편하게 알게 되겠죠. 예. 그 결과가 나왔으니까 11월에 금리 인상이야 동결이야. 예. 그런데 그 전에라도 우선적으로 좀 계속해서 뭐 근원 PC를 볼 거야라든가 내지는 고용 시장이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면 저는 국채 금리는 빠르게 지금 4.8이었던 게 4.5대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다면은 오늘 있었던 패닉도 저는 뭐 일종의 좀 파생 시장이 흔들었다고 보거든요. 지금 예. 위클리 옵션 만기가 계속 도래고 하잖아요. 내일도 있고 다음 주 화요일에도 있고 다음 이제 목요일은 찐 옵션 만기장이고 그런 변동 속에서 나왔던 폭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너무 낙관적으로 희망을 자꾸만 주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예. 저는 최근 추석에 나왔던 이 4.4에서 4.8%까지 간 게 이게 좀 뭐 진짜라고는 저는 볼 수는 없겠다. 이게 적어도 진짜라면 안 떨어지고 한 2주는 가 있어야 됩니다. 4.8에서. 그러니까 11월 초중순 정도까지 나오는 그런 다양한 지표들과 이런 것들 10월이죠, 10월. 10월에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시장이 지금과는 국면이 달라질 가능성 네. 말씀 그리고 주셨는데. 11월 1일에 정말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 네. 그럼 항복해야죠, 뭐. 네. 근데 거기서 동결이다라고 하면 이게 네. 판은 완전히 또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동결 확률이 높다 말씀 주셨습니다. 대표님도 혹시 같은 생각이시죠? 블러핑은 세게 하고 동결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근데 저는 아까도 얘기를 했다시피 해법은 중립금리를 올리지 않고서는 이거는 지금 미국은 사실 답내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지금 미국보다 우리 경제가 먼저 무너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4분기에 우리 뭐 물가도 엄청 올라갈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 막 그러던데요. 차장님 혹시 뭐 들어본 거 있으세요? 그래서 우선 뭐 말씀하셨듯이 국제 유가가 지금 큰 변수인 것 같고요. 이제 네. 국제 유가가 가면은 이 생산자 물가 지수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이게 몇 달 후면은 말씀하신 소비자 물가 지수 가버리니까 그 기간 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국제 유가가 좀 변수는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예. 그래서 오랜만에 봐 유가랑
그 주가가 상관관계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랜만에 좀 보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좀 진정이 좀 돼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우선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괜찮아요? 2분기에 뭐 보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올랐던데요, 가계부채. 아 힘들죠. 저도 뭐 다 이제 은행에도 다 빚이 있는 상황에서 네. 이게 힘든 상황인데, 근데 그만큼 이제 자산 뭐 가치가 좀 올라줘야 그런 부분이 상쇄되고 갈 텐데 지금 딱히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답이 네. 저는 계속 어려운 말씀만 나누고 있는데 일부 학자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대 경제 위기들을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항상 금융 충격이 먼저 오고 나서 실물 충격이 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뭐 이렇게 리먼 사태 때처럼 뭔가 이렇게 충격이 하나가 오면서 이 사안이 끝이 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금융 충격이 뭔가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채라든지 하는 부분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 금융 쪽이 먼저 문제가 생기고, 금융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못 사게 되고, 네. 물건을 못 사게 되면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사람을 자르면은 네. 고용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가게는 더 어려워지고 기업도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불황으로 가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되든, 아니면은 아까 얘기를 했던 그 실물이 먼저 타격을 받고 금융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실물에서 타격을 받을 때 보통 통닭집을 하다가 통닭집이 어려워지면 그냥 문 닫나요? 아니면 일단 빚 내나요? 빚을 먼저 일단 빚을 내서 네. 끝까지 한번 버텨보다가 보통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금융부터 먼저 위기가 온다 이렇게 보는데, 아까 이제 얘기를 했는 것처럼 이번 4분기가 우리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이유들 중에 하나는 가계부채가 지금 줄어야 될 판인데 지금 네. 부동산이 다시 조금 꿈틀하면서 네. 가계부채도 다시 또 급등을 해주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고, 우리나라 이제 보통 그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대출 금리 자체가 우리 기준금리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보통 이제 미국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연동해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뭐 사상 최고치를 지금 뚫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면은 이제 대손이 은행들이 좀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이 대손 자체를 어떻게 해결하지,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도미노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 네. 이번 4분기에는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하는 이 금융권부터 시작을 해서 약간의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실물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우리가 원래 중국이 이번 3분기부터 살아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안 살아나는 거예요. 일단 문제가. 안 살아나요. 예, 지금 부분에서 산업 생산이 조금 살아나고는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중국에서도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소비 부분을 지금 굉장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안 살아나니까, 이게 안 살아나면 우리나라 경기도 살아나기가 어렵거든요. 실제로 우리 지금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약세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이제 수출에서 홍콩 포함해서 중국 쪽으로 보면은 한 30%가 넘게 지금 중국하고 이제 교류가 있는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 통화가 이제 종속 통화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 중기축 통화에 이제 위엔화를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위엔화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중국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위엔화 약세, 우리나라도 약세, 여기 우리나라 경기 자체도 안 좋으니까 조금 더 약세,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 4분기에는 아까 얘기했는 유가가 계속 오르면 우리도 유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위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런 다양한 가능성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무엇을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되느냐, 집중적으로 한번 조언을 구해볼까 합니다. 하나씩 좀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거론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증시가 어렵다 보니까 첫 번째는 장기 국채에 좀 투자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대안들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최근에 국채 투자했다가 크게 손실들을 보고 계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지금 굉장히 고점이 와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그때 들어가셨던 분들이 30%라고 했잖아요. 네. 4.4에서. 근데 거기서 지금 4.8까지 왔기 때문에 그게 3배짜리 20년물 3배짜리 상품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40%도 넘게 손실이 지금 급등해 있는 상황인데, 이걸 네. 보시고 이때 들어가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게 상식적으로는 될 수도 있을 생각일 것 같지만, 지금 네. 시장에서는 뭐 JP 모간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7% 간다, 뭐 빌 에크먼도 5%는 갔다 와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석 투자를 한다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4.8%인 10년물 금리가 적어도 4.5 밑으로는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는 4.5를 안 뚫고 한 일주일을 버텼을 때, 아 이제는 추세가 꺾였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때 들어가는 것이 맞지. 지금은 4.8에서 여기 움직이고 있는데 끝을 예단하고 지금 여기서
국채에 들어간다. 이것은 좀 너무 공격적인 투자가 아닌가. 특히 그걸 3배짜리 레버리지를 또 태운다. 이거는 예. 좀 말은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채는 조금 천천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고요. 다음은 달러를 사더라라는 조언이 또 있으세요. 뭐 일부 보니까 미국 뭐 주식도 사실은 조금 위험하긴 한데 워낙에 이제 뭐 환율은 지금 오르는 중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달러당 1,360원 위로 올라섰으니까 1,400원대까지 간다 생각하고 달러 자산을 모아두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제 우리가 요즘 여러분들이 달러 패권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달러는 일단은 예전보다는 굉장히 좀 약해지는 통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엔 나홀로 달러였지만 지금은 위에나부터 유로화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기들의 통화의 저평을 좀 넓혀가는 그런 부분도 일단 있고요.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달러는 계속해서 숫자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저는 달러 부분에 장기 투자하는 부분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뭐 금이나 뭐 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하면 일단 배당입니다. 네. 지금 이제 시장이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보통 시장 안에서는 이제 아무리 이제 고금리를 준다라고 하더라도 보통은 4, 5% 이상 보기엔 조금 어렵고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4.5%입니다만은 시장이 이렇게 폭락하기 시작을 하면 시장이 이렇게 많이 밀리기 시작을 하면 배당에서도 우량주가 10% 이상 배당 주는 회사들이 증가해서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역사적인 배당 수치를 따져가지고 10% 이상 배당 나오는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장기로 보더라도 한번 해볼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중립금리를 올리지 않고 달러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고 전체적으로 달러 위기 자체로 가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차라리 코인 쪽으로 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인은 좀 위험한 대안이신 것 같은데. 네. 주로 얘기를 했을 때 네. 배당주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주시장 안에서. 근데 그거 하나 저도 항상 개인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배당을 많이 줄 줄 알고 예전처럼 많이 줄 줄 알고 들어갔는데 네. 뭐 실적도 안 나오고 또 이제 그 기업의 정책이 좀 바뀌어서 배당을 생각보다 못 주는 배당 쇼크를 맞을 가능 그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배당 쇼크요. 네, 그러니까 배당을 그 전처럼 줄 줄 알고 이제 배당 그 주 투자를 했는데 그 전만큼 이제 배당을 못 주는 사태가 저도 예전에 몇 번 경험해가지고 그 종목들을 좀 선별하는 전략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별로 이 배당 쇼크가 없을 만한 종목들을 많이 좀 내놓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봤을 때도 뭐 SK텔레콤이나 이런 네. 대표적인 통신 대표주들 그리고 뭐 제일기획이나 또 S1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들어가기가 좀 편한 그런 기업들이니까 이 배당 쇼크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업들은 배당 쇼크가 왜 적다고 보는 겁니까? 우선 안정적인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기업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고금리 때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또 많거든요. 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배당 쇼크가 좀 적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이거 생각해요. 배당은 제가 전공이라서 네. 배당 여러분들 보실 때 작년 대비해서 지금 14% 15% 준다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배당주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나한테 돈을 줄 수 있는가가 포커스이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정도의 데이터는 있어야 돼요. 10년 동안 이 회사가 배당을 어떻게 줬느냐, 일률적으로 줬느냐, 회사 이익에 따라서 줬느냐를 먼저 분석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일률적으로 주는 부분이 배당이 좀 적습니다만은 네. 그쪽으로 포인트를 한 10% 정도 잡고 보시는 게 좋고 네. 아까 얘기했는 배당 쇼크 관련해서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전에 두산 같은 경우에 회사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데 외국인 투자자를 잡기 위해서 배당을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업황이 돌았을 때 유증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심하시면 되고 CEO가 바뀐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배당 전략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만 제외하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실 때 최소한 10년 정도는 일정 수준의 배당을 계속 주는 회사들 중에서 10% 이상 배당이 넘어가는 종목군들만 우선적으로 공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S1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카드부터 시작해서 그런 종목이 자동으로 보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실제로 뭐 보험사, 통신사는 이런 와중에도 많이 안 빠지긴 했더라고요. 평론가님 혹시 뭐 대안 없습니까? 이제 포커를 요즘에 좀 치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람들이. 포커를 칠 때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있을 때 히든 카드, 히든은 뭐 보고 죽겠다, 히든은 내가 확인사 해주겠다, 뭐 이런 스타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포커를 칠 때는 그 히든 카드를 볼 때 대가를 또 치러야 되잖아요. 그만큼을 내고 이제 마지막 히든 카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지금 판의 히든 카드는 11월 1일이라고 보여집니다. 11월 FOMC 회의에서 정말 연준이 그렇게 자신하듯이 이렇게 지금 강하게 어제 오늘 새벽도 얘기했듯이 금리를 정말 올린다면 정말 킹달러 갓달러고요. 뭐 미국 여전하네 이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게 저는 히든 카드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신 제가 이제 앞서서 우리가 뭐 지지난주였었나요? 4.34, 4.3, 4.4 넘거나 105 넘을 때는 한 30%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현금 한 30%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게 굳이 돈을 더 안 내고 히든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너무 긴 시간이긴 합니다. 거의 한 달을 기다려야 되기는 하지만 저는 그냥 11월까지 네. 운동하면서 이제 거기서 판이면 거기가 끝인 거잖아요. 만에 하나 진짜 금리 올리고 또 그 사단이 나버리면 우리 연초에 갔던 2100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생각하는 대안은 일단 30% 현금 가지고 11월 1일까지 버텨볼 겁니다. 네. 자기 개발하면서 뭐 저는 그 대안이고 여기서 또 뭐 이거 찾고 막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또 이게 오히려 손실이 더 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연말 랠리는 지금 다른 이제 전문가 분들도 얘기는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연말 랠리가 되려면은 뭐 필요한 게 뭐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는데, 근데 급격하게 어떤 뭐 시장 금리가 빨리 떨어지고 뭐 환율에 대한 부분이 뭐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좀 이 변동성이 좀 적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시장이 좀 적응을 하면은 그나마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연말 랠리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 때, 내년 1분기 시작했을 때의 그 좀 상승률하고 좀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좀 적어져야 되는데 국제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급격하게 좀 심해지니까 시장이 좀 적응을 못하고, 그래서 위험자산 쪽에서의 좀 이탈이 많이 있지 않나라고 네.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지금 시청자분들 반도체 쪽에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반도체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오늘 보니까 뭐 몇몇 종목도 오른 것 같긴 하던데. 오전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단 오르다가 오후 들어서는 HBM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예. 근데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저는 여러분들이 뭐를 좀 보시면 좋겠냐면 일단 미국의 엔비디아가 일단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이 오르기 시작해야 우리가 아까 보통 시장에서 HBM 관련된 종목군들이 탄성을 일단 받을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에 탄성을 받아야지 SK 하이닉스까지 같이 연기가 돼서 좀 움직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오후 들어서 이제 일부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오르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은 보였는데, 이분이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엔비디아의 AI 관련된 부분이 같이 좀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반도체 보셔야 되는 그 부분은 AMD를 한번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하고 TSMC잖아요, 그렇죠? 네. AMD 같은 경우에는 AMD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AMD가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 삼성전자 관련된 파운드리 관련된 회사들이 같이 또 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외에 일단은 좀 미국 시장에서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넷플릭스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이제 뭐로 보시냐면 서브용 D램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 이제 가격이 조금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합니다만은 아마존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서브 중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야지 삼성전자의 D램, 그러니까 서브용 D램 부분의 수요 자체가 증가를 하고 가격이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 오르기 시작을 해야지 연속적으로 일단 D램 관련된 종목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반등하는 부분은 미국에서의 어떤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의 반등이 없이는 좀 단기적인 반등에 뭐 그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오잖아요, 3분기. 그것도 좀 반도체 쪽에 모멘텀을 줄 만한 요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발표했잖아요. 그 반도체 생산이 지금 13개월 만에 좀 플러스로 뭐 돌아선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 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물론 이제 HBM이나 여러 가지 수요도 있었지만은 그 전에 이제 메모리나 어떤 그 감산 효과가 지금부터 좀 발휘하기 시작한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어서 어떤 이제 기본적인 이제 현물 가격에 대한 반등 부분이 그나마 좀 받쳐주고 있어서 좀 다행이다. 여기에 이제 뭐 HBM이나
이 고성능 이제 반도체 쪽이 이제 부가적인 알파로 이제 가야 이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탄탄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뭐 적자 폭이 언제 줄어들고 흑자 돌아서냐 이거 기간 같은 경우에는 좀 내년까지 기다려 봐야겠지만은 이 매크로 지표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또 우리나라 안에서 이 반도체 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도주로 부상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나 모멘텀이 계속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그런 지표 발표이지 않았나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평론가님께서 지금 시점 뭐 좀 우리 투자자분들 고민 깊으실 텐데 조언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뭐 현재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좀 제가 생각했던 임계점을 모두 벗어났기 때문에 네. 저도 뭐 계속해서 주시하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봐야죠. 끝까지 확인을 한번 분명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로 4.8%를 넘어서 국채금리가 5% 나아가서 7%를 향해 가는지 아니면 이게 10월에 있었던 초가을의 꿈이었는지를 저는 한 2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만 보면 특히 우리 다음 주 옵션 만기일까지만 본다면 큰 틀에서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저는 뭐 그냥 갖고 있는 현금을 그냥 보유한 채로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평론가님의 깊은 한숨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많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7%가 되더라도 혹은 다시 2%로 돌아가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얼마 전에 이런 자신감 넘치는 발언을 내놨죠. 다이먼 회장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무사히 살아남은 인물로 유명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장도 적절하게 대응을 한다면 분명 우리에게도 강력한 기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힘들 내시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